안녕하세요.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1997년. 혹시 청취자 여러분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했죠. 줄도산, 실업대란, 그리고 아마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일본은 어땠을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독식하던 정말 압도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 식민지에 가까웠던 한 나라가 어떻게 불과 30년 만에 세계 기술 산업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의 행복한 경제학에서는 바로 그 30년 역전극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바로 1997년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하죠. 그런데 바로 그 위기가 모든 것을 바꿀 방아쇠가 됐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상황부터 딱 짚고 넘어가면 청취자분들이 더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최신 산업 지표들을 전수조사해 봤는데 이 수치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6년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61%, 특히 디램은 무려 73.5%에 달합니다. 그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시장 자체를 한국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OLED 디스플레이는 아예 한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어 버렸고 LNG 운반선은 최근 5해 동안 발주된 물량의 80%를 우리 조선소들이 가져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의 세계 회사가 45%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30년 전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다시 199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무너진 전통 제조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것이냐. 맞습니다. 당시 제조업 공장 하나를 다시 세우려면 수백조 원이 필요했는데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에 당연히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걸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아,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 말씀이시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통신망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죠. 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통신망 구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불과 3년 만에 전국이 광케이블로 연결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은 인터넷 뱅킹으로, 행정은 전자민원으로, 기업 업무는 전자결제로.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아,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깔려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은 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디지털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요. 한마디로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불편하긴 해도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막대한 돈과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걸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아, 그 안주가 결국 10년 뒤에 엄청난 기회비용의 차이로 돌아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2007년 풍경을 한번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한국 직장인들은 카페나 지하철에서도 노트북으로 일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직장인들은 여전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업무가 시작됐죠. 만약 일본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3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와, 하루 3시간이면 1년이면 720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냥 좀 비효율적인 수준이 아니라 한국 직장인보다 1년에 꼬박 한 달을 덜 일하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사결정 속도까지 더해지면 게임이 안 되죠. 한국 기업은 당일 결정, 당일 실행, 당일 보고가 가능한 반면 일본은 아침 논의, 점심 보고, 저녁 승인, 다음날 실행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반도체 산업에서 하루 이틀 차이면 이건 거의 한 세대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선발자 우위, 즉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계속 이기는 구도가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일본은 자신의 배가 튼튼하다고 믿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일본을 넘어섰는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이 집중 공략한 전장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그리고 모바일이죠. 5가지 전장이요? 그리고 이 5가지 산업을 관통하는 3가지 공통된 필승 전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는 속도, 둘째는 불황기 투자, 그리고 셋째는 표준 탑승입니다. 속도, 불황기 투자, 표준 탑승. 흥미로운데요. 그럼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황기 투자 전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모든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미친 짓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히려 공장을 더 짓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조 원짜리 공장을 더 짓는다고요? 그 이사회나 주주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한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판단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엔 투자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아주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짓기 시작해서 완공까지 보통 2년 정도가 걸려요. 만약 모두가 돈을 잘 버는 호황기에 투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완공되는 2년 뒤에는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와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불황기에 투자를 하면 2년 뒤 공장에 돌아갈 때쯤엔 호황기가 찾아와서 폭발하는 수요를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1997년에 시작한 투자가 2000년 IT 버블이라는 역사적인 호황과 딱 맞아떨어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했지만 제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불황기에 미리 공장을 지어놓은 한국 기업들 뿐이었어요. 당시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 기업들은 쏟아지는 주문을 보면서도 공장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죠.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와, 정말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베팅으로 디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군요. 네. 그렇게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디스플레이 분야의 역전극은 좀 다른 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타이밍보다는 뭐랄까 뚝심의 승리라고 해야 할까요? 네, 뚝심의 승리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1990년대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의 동무대였죠. 그때 한국이 차세대 기술로 점찍은 게 바로 OLED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OLED는 색이 쉽게 변하고 수명이 짧아서 심지어 일본 기업들조차 저건 상용화가 불가능한 기술이라며 포기한 상태였어요. 안 되는 기술이라고 모두가 포기한 걸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24시간 공장을 돌린 거예요. 흥미로운 건 쏟아져 나오는 불량품을 실패로 보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 봤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7년 넘게 막대한 불량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수요를 높이는 패턴을 찾아냈고 마침내 일본의 기술력을 추월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플이 아이폰에 한국산 OLED 패널을 채택하면서 네, 한국의 기술은 그대로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과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으니 이건 단순히 기술력이나 뚝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선업의 승리는 시스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은 납기, 즉 배를 계약한 날짜에 정확히 인도하는 능력이거든요. LNG선 한 척이 3선 700억 원인데 납기가 하루만 늦어져도 위약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결과 한국조선소는 이 납기를 지키기 위해 AI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3만 개가 넘는 부품, 전 세계 1000여 개 공급업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변수가 생기면 즉시 최적의 대응 경로를 찾아내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베테랑 현장 소장의 경험과 엑셀 파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둘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풍이 오거나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대응 능력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군요. 마치 숙련된 셰프 한 명이 운영하는 주방과 모든 것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화된 주방의 차이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배터리와 모바일 산업은 타이밍과 생태계 선택의 승리였죠. 2010년 전기차라는 개념조차 생소할 때 10년 뒤를 보고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배터리 회사의 타이밍.
그리고 일본이 독자 기술을 고집하며 갈라파고스에 갇힐 때 과감하게 글로벌 표준인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올라탄 모바일 회사의 선택. 이 모든 게 어우러져 30년의 역전극을 완성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속도, 불황 투자, 표준 탑승이라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5개의 전장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잘 파는 나라를 넘어서 산업의 규칙, 즉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표준을 장악한다는 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는 전환 비용과 로열티라는 개념이 작용합니다. 전환 비용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죠. 한국 기업이 차세대 메모리인 DDR5의 규격, 즉 핀 개수나 작동 전압 같은 걸 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인텔, 엔비디아 같은 전 세계 모든 PC 관련 기업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자신들의 CPU나 그래픽 카드를 설계해야만 해요. 아, 한번 그 규격으로 설계를 시작하면 중간에 다른 규격으로 바꾸는데 수천억 원의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 기업은 그저 한국이 정한 규격에 맞는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할 패널 사양을 한국 기업과 협의해서 정하면 그게 곧 전 세계 수많은 모바일 앱과 게임 개발의 기준이 됩니다. 와, 심지어 조선업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카타르가 발주할 LNG선의 크기를 한국조선소가 17만 4천 세제곱미터로 제한했고 이게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전 세계 항만과 에너지 인프라가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 생태계 자체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거네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일본이 모든 걸 내준 건 아니라고 나와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자라고요? 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소재를 사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이나 TV라는 브랜드를 보고 최종 제품을 구매합니다. 결국 브랜드 파워와 시장 지배력은 완제품 회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0년간의 눈부신 역전극을 돌아봤는데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 말미에는 하나같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1등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일본을 이겼던 바로 그 속도 전략으로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아주 냉정하게 미래의 위기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내년인 2027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충전 시간 10분, 주행거리 1000km에 달하는 차세대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우리 기술이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흔들릴 수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도체 분야는 2028년 하반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급 범용 반도체 양산에 성공할 가능성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파장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성능은 최첨단에 못 미치더라도 가격이 절반이라면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내수 시장이 통째로 닫힐 수 있습니다. 2030년 초반에는 중국의 LNG선 건조 기술이 한국 수준에 근접하면서 20%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명백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법도 제시되어 있었죠. 크게 4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남이 만든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 모델에서 벗어나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최초 창조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나 핵융합 같은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건 정말 가장 어려운 과제 같아요. 빠른 추격자는 정답지가 있지만 최초 창조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확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미래 산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망 계획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2030년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일본을 이겼던 바로 그 전략, 불황 투자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2025년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자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2028년에 호황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모두가 멈출 때 움직이는 용기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기존의 판을 흔드는 새로운 표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GPU로 AI 시장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로 그 판에 뛰어들어 새로운 표준을 만든 것처럼요. 30년 후 2056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2026,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 천만다행이야 라고 안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2026, 그때 우리가 누렸던 1등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1997년의 절박한 위기가 2026년의 기적을 만들었듯 이제 2026년의 냉철한 준비가 2056년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움직이는 자가 역사를 쓴다. 오늘 행복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